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작은 카페가 중국인 관광객의 비매너 행동과 끝없는 분란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이 결정은 예상치 못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인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레르입니다.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카페는 제가 긴 세월 동안 간직해온 꿈의 결실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저희 집은 파리의 낭만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아왔어요. 파리의 화려한 도심은 늘 빛났지만 제가 자란 곳은 그림자에 가까웠죠. 저희 가족은 늘 빠듯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새 아이를 돌보며 가게를 꾸리셨어요. 가끔 집안에 빵 냄새가 감돌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빵 한 조각도 우리 가족에겐 사치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은 부모님이 해준 도시락을 자랑했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날이 많았죠. 어릴 땐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주방에 있을 때마다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곤 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늘 분주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런 모습이 제가 요리사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꿈만큼 아름답지 않았어요. 디저트나 고급 요리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요리 학교는 그림의 떡이었죠. 파리에서 요리사가 된다는 건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일이었어요. 교재, 재료, 학비까지 모든 게 가난한 저희 가족에겐 너무 먼 얘기였어요. 그렇다고 제 꿈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파리의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했고 저녁이 되면 주방 설거지를 맡았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온몸이 녹초가 됐지만 일을 마치고 나면 주방에 남겨진 재료들을 보며 새로운 메뉴를 상상하곤 했어요. 언젠가 제 카페를 열게 되면 이런 메뉴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가끔 주방장이 사용하고 남긴 재료들을 몰래 가져와 집에서 요리 연습을 했어요. 작고 허름한 부엌에서 저는 혼자만의 실험을 시작했죠. 처음엔 실패투성이었어요. 쿠키는 너무 타버리고 케이크는 속이 익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졌어요. 손끝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도 작은 디저트를 선보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며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저는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 열정과 노력이 쌓여 드디어 카페를 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카페를 열기 전 저는 한국 문화가 보편적인 유행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며 한국식 디저트도 준비했어요. 바로 약과였죠. 한국에는 약과 말고도 수많은 디저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디저트는 약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카롱과 비슷하면서도 좀 더 달큰하고 재밌는 식감이죠. 이 메뉴를 시그니처로 만들면 분명 성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 근처에서 제 카페를 열었을 때 세상이 온통 제 편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햇살이 가게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거리에는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가던 그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첫 손님은 근처에 사는 중년 부부였어요. 제가 손님을 맞이하며 메뉴를 소개했을 때 그분들은 밝게 웃으며 브라우니와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약과를 낯설게 느끼는 것 같아 맛보시라며 조금 내어드렸는데 제가 만든 약과를 드신 후 미소를 띠며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을 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는 질문과 다음에 약과를 먹으러 또 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 내가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 후로도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한 명, 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몽마르트르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저희 카페가 작고 아늑한 휴식처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언덕길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시곤 했죠. 파리 특유의 느긋한 분위기가 제 카페에도 스며든 느낌이었어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메뉴는 약과와 카푸치노 세트였어요. 약과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과 은은한 커피 크림이 잘 어울린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디저트를 준비하며 한층 더 완벽한 맛을 내기 위해 연구했어요. 실패한 적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더 큰 성취감을 가져다 줬어요. 물론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다 보면 몸이 녹초가 되는 날도 많았어요.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손님들 앞에서 미소를 짓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너무 맛있어요라는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카페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몽마르트르를 방문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특히 한식 디저트인 약과가 너무 맛있는 데다 정성이 담긴 디저트와 아늑한 분위기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가끔 손님들이 SNS에 제 카페 사진을 올리면서 파리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라고 써주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가게를 운영하며 가장 큰 기쁨은 손님들의 미소였어요. 특히 관광객들이 저희 카페를 찾아와 몽마르트르의 따뜻한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죠. 하지만 모든 손님이 그런 기쁨을 안겨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제 일상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제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일행들과 시끄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물론 관광객들끼리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을 때도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가끔 다른 손님들의 대화를 방해할 정도로 컸어요. 한 번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프랑스 커플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한쪽 손님의 편을 들자니 다른 쪽 손님을 잃을 것 같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테이블에 음식을 흘리거나 쓰레기를 남기고 떠나는 일이 잦았어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레몬 타르트를 주문해 가셨던 한 중국인 손님은 타르트를 반쯤 먹은 뒤 남은 조각을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가셨어요. 심지어 그 옆에는 음료 캔이 엎질러져 있었는데 음료가 흘러내린 자리에는 젖은 냅킨과 껌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테이블을 치우는 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거든요. 제 카페는 제가 피땀 흘려 만든 공간인데 그렇게 함부로 다뤄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비매너 행동은 테이블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주문 과정에서도 종종 문제가 생겼어요. 한 번은 단체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메뉴를 보고는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한 사람이 주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문을 받는 동안에도 메뉴를 몇 번이고 바꾸는 바람에 줄을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기다려야 했어요. 결국 뒤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셨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한 명의 손님을 위해 다른 손님들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환불 요청이었어요. 한 번은 중국인 손님 두 분이 디저트를 먹고 나서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하셨죠. 디저트는 이미 절반 이상 드신 상태였고 음료도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처음엔 미안한 마음으로 이유를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들은 약과가 너무 달다고 말하셨죠. 그런데
제가 메뉴판에 모든 디저트의 맛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써두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환불해 드리기가 애매했어요. 결국 정중히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떠나며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날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해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중국인 관광객이 가게에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긴장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자리를 떠난 후 남겨진 테이블을 정리할 때면 항상 무언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쓰레기뿐 아니라 때로는 벽에 음료 자국이 묻어 있거나 의자에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청소를 철저히 해도 그들이 다녀간 후에 흔적을 없애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그들을 주시하게 되었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중국인 관광객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행동이 제게 너무 큰 영향을 주다 보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그들의 비매너 행동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제 카페의 분위기와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저는 계속 참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었어요. 매일 그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와 지저분한 테이블을 치우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간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요.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해야겠다고요. 물론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손님은 손님이고 그들도 저의 소중한 고객일 텐데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과 피로가 계속 쌓여가는 걸 보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카페 입구에 중국인 관광객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인쇄물을 붙였어요. 단순히 문제를 줄이고자 했던 선택이었지만 이 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죠. 처음 며칠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고 가게 안은 조금 더 조용해졌어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쓰레기도 확연히 줄었죠. 그때 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런 방식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결정이 다른 손님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양인 손님 한 분이 카페에 들어오셨어요. 짧은 머리에 약간 지저분한 차림새였고 표정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손님을 보자마자 경계심이 생겼어요. 분명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보자마자 알아볼 만큼 깔끔하고 젠틀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입구에 붙어있는 문구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죄송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출입이 어렵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저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프랑스어로 능숙하게 말을 하셨고 자신이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히 사과를 드렸지만 이미 그분은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더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가게를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상황을 곱씹어봤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제 결정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문제를 줄이고자 했던 방법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 외모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어요. 제가 동양인이 아닌 유럽 사람으로서 그 차이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건 당연했을지도 모르죠. 더 큰 문제는 그 일이 SNS에 퍼지면서 시작됐어요. 한국인 손님이 겪었던 일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고 그 내용이 삽시간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을 차별한 가게라고 제 카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시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거든요. 온라인에서의 비난은 점점 거세졌어요. 특히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을 좋아하는 프랑스 현지인들까지 제 카페를 외면하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저희 가게가 인종차별적인 공간이라며 불매운동을 주장했고, 실제로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가게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보냈어요. 처음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은 결단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가끔 저는 입구에 붙어있던 그 작은 인쇄물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저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생각보다 컸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손님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였는데, 그런 단순한 목표조차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규칙 하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해결책은 제 마음을 바꾸고 손님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데서 시작해야겠죠. SNS에 퍼진 소문은 저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갔어요. 그날 이후로 제 카페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가게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나갔고, 마치 바람에 불씨가 옮겨 붙듯이 인터넷 곳곳에서 이야기가 재생산되었어요. 사람들은 상황의 전후 맥락이나 진실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단지 화낼 대상을 찾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온라인에서 생기는 논란은 금세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하루가 다르게 댓글과 메시지가 늘어갔고, 그 안에는 저를 비난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인을 차별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는 메시지가 가게 계정으로 쏟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게 리뷰에 별점 하나를 남기며 차별적인 가게는 가지 말자고 적었어요. 그 리뷰들이 누적되자 제 카페 평점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카페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손님들로 활기가 넘쳤을 공간이 이제는 썰렁했어요.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던 시간에도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유리창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게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젓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한국을 좋아하는 프랑스 현지인들이 가게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K-드라마와 K-팝, 그리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제 카페에도 종종 한국 손님들이 찾아왔었고,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건 큰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손님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그 가게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매일 아침 디저트를 준비하던 제 손은 점점 느려졌어요. 어차피 팔리지 않을 걸 알면서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참 허무했어요. 진열장에 놓인 약과와 타르트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SNS에서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올린 모든 게시물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고, 어떤 이들은 제 개인적인 신상 정보까지 찾아내며 저를 괴롭혔어요. 가끔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저는 밤이면 침대에 누워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수없이 되뇌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차별이라는 낙인이 한번 찍히면 그것을 지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상의 소문은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아무리 제 진심을 전하려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을 말하려 할수록 더 많은 비난이 따라왔어요. 어느 날 저는 카페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한때 제 꿈이 이루어진 공간이었어요. 따뜻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저 고요하고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버렸어요. 마치 제 잘못이 가게 곳곳에 스며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답답함과 무력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카페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어느 날 저는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어요. 매출은 바닥을 쳤고 손님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유나라는 한국인 대학생을 소개받았어요. 그녀는 서비스 경영을 전공하며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저희 카페 상황을 고려할 때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도와주겠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와 밝은 미소를 보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녀와 함께 해보기로 했어요. 유나는 카페에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처음 만나던 순간 그녀는 카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말없이 한참 동안 공간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들었다며 SNS를 통해 신규 고객부터 유입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눈앞의 문제를 처리하기에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유나는 먼저 카페의 인테리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가게가 조금 답답하고 어수선해 보인다고 지적했죠. 특히 테이블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어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끼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카페를 채운 테이블은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손님들이 앉아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단순히 회전율만 높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제안을 따라 몇 개의 테이블을 없애고 남은 공간을 더 여유롭게 재배치했어요. 거울과 조명을 바꾸자는 그녀의 제안도 독특했어요. 유나는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며 사진 속에서 카페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밝고 따뜻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거울도 단순히 손님들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카페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거울 위치와 조명을 조정했어요. 변화는 즉각적으로 느껴졌어요. 작은 조정만으로도 공간이 훨씬 따뜻하고 환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녀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SNS 홍보였어요. 제게는 생소한 영역이었지만 유나는 매우 익숙한 듯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카페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게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촬영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설득에 따라 디저트를 만드는 장면을 찍기로 했어요. 유나는 그 영상을 편집해 SNS에 올렸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영상에 댓글을 달며 칭찬하거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어요. 저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나의 노력은 점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카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왔고 그들은 단순히 사진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디저트를 주문하며 카페를 즐겼어요. 다시 북적이는 테이블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유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카페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녀가 온 지 3달쯤 되었을 때 매출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어요. 한때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던 매출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라섰고 심지어 그보다 더 높은 날도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유나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유나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게 다시 꿈을 꿀 용기를 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잊고 있었던 열정과 노력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었죠. 사건이 터지고 난 뒤 한동안 저는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SNS에 퍼진 차별 논란은 제 카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유나의 도움으로 조금씩 카페가 다시 살아나면서 저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카페에서 유나와 함께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광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서 유나와 함께 가게를 나섰어요.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 중심에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를 보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 남자는 바로 제 가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한국인 행세를 하며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어요. 저는 그때의 일이 떠오르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변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유나가 그를 보고 표정을 굳히더니 경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유나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 상황에 대해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후 경찰은 그 남자를 체포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이후 유나가 저에게 다가와 사건의 전말을 알려줬어요. 그 남자는 실제로 중국인이었고 자신을 한국인인 척 꾸미며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이 퍼져 있는 가게들을 골라다니며 일부러 분란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의 목표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었어요. 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가게의 평판을 망치고 매출에 타격을 주는 것이었죠. 그는 일부러 가게 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인인 척했고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부풀렸다고 했어요. 그의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저희 카페만이 아니라 주변 몇몇 가게들도 그의 표적이 되어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제 가게에서 시작된 일이 다른 가게들에서도 재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한동안 그 사실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거부감에 반발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했지만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죠. 사건이 해결된 후 저는 그동안 느껴왔던 답답함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일이 명백히 밝혀졌고 그의 범행이 공식적으로 드러났으니 더 이상 억울함을 느낄 필요는 없었어요. 경찰 조사 후 지역 신문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제 카페가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저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안도했어요. 그렇게 유나는 저희 가게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자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며 떠났어요. 저는 어떻게든 유나와 함께 일하고 싶었지만 유나의 앞길을 응원해주며 언젠가 저도 꼭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달라고 신신당부했죠. 유나가 떠난 뒤 카페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그녀가 추천한 조명과 인테리어, SNS에 올린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만든 디저트 진열 방식까지 모든 게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한 원동력이었죠. 그래서인지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프랑스의 한 입양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그들은 제가 최근 기부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처음엔 뭔가 착오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기부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제 이름과 주소를 확인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바로 유나였어요. 유나는 자신의 급여 일부를 기부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남는 돈이 아니었죠. 그녀는 제가 지급했던 인센티브와 퇴직금 중 일부를 입양센터에 전달한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저는 곧바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돈은 저한테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사장님께서 주신 만큼 좋은 곳에 쓰고 싶었거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녀는 주말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입양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곳은 프랑스에 입양된 한국 아이들을 돕는 곳이었고 그녀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무척 소중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입양센터를 떠올릴 때 유나의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유나와 함께 그 입양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애틋함이 담겨 있었죠.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동안 제게 중요했던 것은 카페와 손님들, 그리고 저 자신뿐이었는데 그날 저는 이 세상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유나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책을 읽어주고 놀이를 이끌었어요. 그녀가 그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어요. 저는 한쪽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삶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나눔과 공감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제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죠. 센터를 나서는 길에 유나는 저에게 사장님도 이런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제안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국 저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그 입양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유나가 옆에서 많은 걸 도와줬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가진 꿈과 희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은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줬어요. 카페를 운영하며 느꼈던 보람과는 또 다른 종류의 만족감을 얻게 됐어요. 제가 나누는 작은 시간과 정성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이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나에게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녀는 단순히 카페를 돕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게 나눔과 공감,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려준 스승 같은 사람이었죠. 그녀가 없었다면 제 카페도 제 삶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요즘 저는 카페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도 주말마다 입양센터를 방문하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유나가 제게 보여준 길을 따라가면서 저는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게 이런 기회를 준 유나가 너무 고맙고 그녀를 만난 것이 제 삶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 덕분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이제 저는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 학생 유나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